공급이 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세의 부족이 어느 정도 한계 왔을 때입니다. 그게 얼마냐? 전세 수급이 180이에요. 극단으로 가는 거다. 그 시기에는 공급이 서울의 가격을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서울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매매가 상승하는데요. 전세 수급이 180일 때입니다. 서울은 우리가 그동안 예측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측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이 서울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을 공부해보면요. 정말 재밌고 특이한 일들이 아니면 뭐 현상이 어떤 구조가 갖춰진 곳이 서울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딱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그냥 앵무새처럼 이제 공급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서울이 공급에 이제 영향도 받지만요. 전체 시장,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공급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서울의 공급은 다른 지역하고 공급하고 달라요. 그리고 강남의 공급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서울은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높이 올려야지 많은 분들이 거기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가장 공급을 못한 곳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지방을 봐도요. 광역시하고 우리가 도단위 도시를 보면은 광역시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 비율이요 높습니다. 높게 지어야 돼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게 지어서 우리가 그 인구를 해결해야 되거든. 수요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안 됐죠.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면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있는 도시가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은 그냥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시장 예측할 때 공급을 빼고 예측해도 됩니다. 근데 서울을 우리가 예측할 때 있잖아요. 원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그 후행성이 되게 강해요. 지나보니까 저것 때문에 상승했구나. 지나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통계가 뭐냐면 요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 재고 비율이에요. 이제 인구 대비 32.3%가 지금 부산이 돼 있다는 거고요. 서울이 지금 20.3%, 도 단위가 이렇게 낮죠. 조금 낮고요. 광역시가 높습니다. 평균은 24.5%고요. 이제 가구당 우리 인구수를 가구당 나누면요 2.5가 좀 안 되거든요. 그 인구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구당 2.43명이 살면서 아파트 들어가고 일반 주택에 들어가 사시는데 이 전체 비중에서 아파트 인구 대비 비중이 서울이 이 도 단위만큼 낮거든요. 원래 이 광역시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요. 평균은 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광역시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광역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제 부산이 32%인데요. 서울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요. 35% 돼요. 근데 20%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만 보면요.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인데, 이렇게 지금 부족하다고, 인구 대비해서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될수록 이제 아파트 비중 낮잖아요. 넓은 지역들, 땅이 많은 지역들은 우리가 주택도 우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왜 공급 많이 못하냐면요. 이 넓은 지역들, 우리가 주거 밀도가 낮은 지역들, 인구 밀도 낮은 지역들은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못해요. 구조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규제나 어떤 도시 여건상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공급 부족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우리가 서울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서울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보면요. 우리 전세는 한번 보세요. 전세가 떨어졌는 적이 딱 4번 있어요. 뭐냐면 IMF고요. 2003, 4년 카드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이번에
금리 인상 4번밖에 없습니다. 공급 많았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입주 때도요, 전세는 안 떨어졌어요. 우리가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는 그런 원리가 원래 이제 우리 주택시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만큼 전세가 떨어지기 힘든 곳이 서울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하락시키기 위해서는요, 공급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넣어도 이 공급이 금방 해소가 돼버린. 그러니까 수요 쪽에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 금리 인상 같은 수요를 크게 충격을 주는 그런 위기가 와야지 시장 하락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우리 전문가들 맨날 틀리죠. 지나가야 우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왜 그러면은 공급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나가 보면 우리가 서울이 뭐가 상승했는지 보이는데 이번만큼요, 공급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서울은 많은 변수들이, 그 해에 어떤 변수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그 해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세의 부족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을 때입니다. 그게 얼마냐? 전세 수급이 180이에요. 극단으로 갑니다. 그 시기에는 공급이 서울의 가격을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서울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매매가 상승하는데요, 전세 수급이 180일 때입니다. 서울은 우리가 그동안 예측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측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수요가 위기에 빠져야 되거든요. 위기에 빠진다는 거는 어떤 시장의 어떤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갑자기 저런 거잖아요.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거래가 많이 늘 때가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가 폭증할 때. 그 속에 부실한 투자자, 부실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위기를 만났을 때,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 금리 인상을 맞았을 때 하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 서울하고 똑같은 구조에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면은, 외국에 우리가 주요 선진국에 있는 핵심 도시들 있죠. 뉴욕, 런던, 밴쿠버, 뭐 시드니, 이런 도시들이 서울의 집값하고 꽤 유사하게 움직인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외부의 어떤 영향들, 외부의 영향들에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상 때 우리가 미국도 비전거렸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가 다른 게 하나 딱 있었죠. 미국은 고정금리였고요, 우린 변동금리예요. 우리가 훨씬 더 위기에 많이 빠졌고요, 미국은 거의 위기가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이는 그거였어요. 수요의 위기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공급의 위기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금리 위기를 만나느냐, 아니 경제 위기를 만나느냐. 지금 우리가 위기를 빠지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정부에서 위기를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를 무작정 무한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떨어지기 힘든 거예요, 구조적으로. 위기가 오고 수요가 위기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과도하게 투자를 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가올 위기가 있나요? 뭐 금리 인상 한두 번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아니면 경제 위기 정도 위기가 와야 된다고. 근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래가 폭증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서울이 하락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수도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경기도 인천에서 우리가 상승이 서울로 넘어오거든요. 그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경기도 인천도 위기에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공급에 의해서는. 근데 없잖아요, 지금요.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지금 가장 강력한 변수를 만난 거. 그동안 우리 알 수 없는 변수였지만 지금 알 수 있는 변수가 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기 힘든 거. 그래서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여러분들 특히 서울은 공급을 가지고 우리 해석할 하는 것보다는요, 수요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거래를 통해서 보는 것 됩니다. 근데 거래가 이제 폭증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부터 토호제 했기 때문에 지금 6년차 토호제 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실수요자 들어가거나 그랬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건매가 튀어나오거나 이럴 확률이 적다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규제를 하고 지금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 시작되면서 일부 매물이 나왔는데, 매물이 거래되고 다시 지금 거래되는 거 보면요, 높은 거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만큼 떨어지기 힘든 곳이 서울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전세 회전율 한번 보세요. 전세가 이렇게 회전율이 높다고요, 서울이. 전세 회전율도 높은데, 같은 전세가 만약에 1000세대 2개 있어도요, 지방에서 느끼는 거하고 서울에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빨리빨리 거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지금 회복도 빠른 거예요. 전세가 빨리빨리 거래되기 때문에. 그 위기 탈출도 굉장히 빠르고요. 위기에 노출된 사람은 빨리빨리 탈출할 수 있는 게 서울이죠.
이 수요가 과거에 IMF, 카드 사태, 금융위기, IMF도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 가장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이 왜 이렇게 하락하지 않나. 주요 측면에서 지금 위기에 빠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강남은 2020년부터, 서울 전체는 2022년부터 위기에 빠진 사람이 다 나가고요.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아타기 한 수요. 예, 그런 수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와도 위기에 빠질 확률이 작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울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